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세션인 산업 분야의 트랙 1, 코어 분야의 좌장을 맡은 ISP 기술정책단의 문영돈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돼서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은 초연결 사회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일차 행사에서 저희 세션은 ICT 산업을 주제로 첫 번째로 삼성 리서치 류영선 수석연구원님께서 차세대 모바일 산업과 표준 동향을, 그다음 두 번째로는 BSA 김근 대표님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카이스트의 김주영 교수님께서 지능형 반도체 기술 동향과 전망을 발표해 주실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코어가 될 이 모바일 분야와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 반도체에 관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하는 세션인 만큼 차년도 전략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풍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삼성 리서치 류영선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차세대 모바일 산업과 표준 동향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삼성전자 류영선 연구원이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차세대 모바일 산업과 표준 동향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차세대 모바일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제가 일개 연구원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큰 비전과 인사이트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얘기를 드리면 그래도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좀 많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재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기술들 그리고 트렌드들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좀 수집을 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걸 가지고 향후에 어떤 기술과 서비스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지를 한번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로 모아놓으면 어떤 좀 유사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하나하나는 또 보신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한데 합쳐보면 또 어떤 그런 좀 새로운 내용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재밌는 내용이라든지 약간의 인사이트를 좀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최근에 있었던 전시의 동향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파 2019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모바일 쪽에 가장 유명한 전시는 이제 MWC 텐데, MWC는 보통 이제 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지났고 모바일 산업이란 특성상 몇 개월만 지나도 사실 빠르게 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잡은 거는 이번에 이제 9월에 있었던 이파 전시회였었고요. 저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G로 대표되는 5G를 지원하는 단말기들과, 그리고 이제 갤럭시 폴드로 대표될 수 있는 이제 폴드 단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히어러블, 최근에 또 히어러블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히어러블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은 게 이제 5G 시대가 되면서 PC조차도 Always Connected 될 수 있는 이런 Always Connected 되는 PC들, 이런 쪽으로 세 가지 크게 좀 트렌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림만 보셔도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주로 이제 하반기 출시되었던 주로 메이저 제품들이고요. 뭐 왼쪽부터 갤럭시 폴드, 노트 10,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구글 픽셀 4입니다. 제가 요거를 굳이 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좀 나열해 본 거는 이 제품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갈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고요. 뒤에 가서 그것들을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뭐 전시에 나왔던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게 그래프의 숫자가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8년 정도부터 이미 전 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이미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2% 정도 역성장을 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일단은 보급률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제 이미 성숙한 시장이다 보니까 보급률이 증가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상향화에 따른
뭐 그다지 더 좋은 폰이 이제 필요 없는,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요인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다 엇비슷해졌잖아요. 기존에 뭐 예전에는 2년마다 바꿔줘야 속도라도 빨라지고 했는데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하드웨어라든지 서비스 혁신도 이제 부재가 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과연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뭐 제가 이제 삼성에 다니고 있지만 삼성을 비롯한 여러 이제 제조업체들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뒤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그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5G, 그다음에 앞에서 이미 좀 나왔지만 저는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별화된 서비스 4가지 정도 꼭지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꼭지로 하드웨어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카메라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이제 그 카메라, 어디 여행을 가시면 카메라를 두고 다니셨잖아요. 저 또한 한참 SLR 카메라에 빠져가지고 여행만 가면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다녔는데, 사실 요즘에는 카메라가 지금 장롱에서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실 뭐 SLR급까지는 사실 아직은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이제 컴팩트 카메라급은 이미 성능이 넘어섰고요. 조만간에 저는 SLR급으로 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거를 이제 뒷받침을 해 줄 텐데요. 사실은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포기한 것도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이미 카메라가 여러 개의 카메라, 멀티플 카메라들이 장착되는 건 이미 굳어진 트렌드, 하나의 트렌드일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 이미 약간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 A9에도 이미 쿼드 카메라를 적용을 했었고요. 밑에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후면 카메라 5개까지도 달린 이런 형태의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이제 지금은 이제 화소 전쟁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보통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카메라를 얘기를 하다가 뭐 중국의 오포 같은 경우는 4천만, 5천만 화소 카메라까지 나왔고, 이제 최근의 기사인데 삼성전자하고 샤오미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1억 화소 카메라 센서까지도 개발을 했다는. 사실 1억 화소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나오는 SLR보다 일단 화소는 더 좋아지는 거고요. 가장 사실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줌 기능이에요. 사실 이게 디지털 줌을 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어 포토닉스라고 이게 최근에, 이것도 최근이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쪽에서 하는 기술이 어떤 거냐면 보통은 그 광학적인 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렌즈가 망원 렌즈가 여러 군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부피를 결국은 증가시켜서 핸드폰, 얇은 핸드폰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이제 잔망경 기술을 활용해서 상하 형태가 아니라 렌즈군을 좌우 형태로 눕히는 이런 방법을 써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은 5배 줌, 광합으로 5배 줌까지도 지금 기술이 구현이 돼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10배 줌 카메라까지 개발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기술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후면 카메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면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전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셀피라고 흔히 일컫는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거는 LG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TOF라고 타임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내가 뭔가 빛을 비췄을 때 돌아오는 그 시간을 제가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뭘 할 수 있느냐면 피사체와 나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하게 되면 이제 얼굴의 3D 이미지 형상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애플에서 페이스 아이디라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고요. 이게 이런 그 아이디, 그러니까 본인의 인증하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그 활용처가 상당히 무궁무진해요. 뭐 AR이나 VR 같은 거 당연히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최근에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VR 가상이라고 할까요? 가상 피트니스 트레이너 같은 건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닝을 하실 때 자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자세를 요즘에 이제 AI 통해서 자세 교정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거기서 가장 걸리는 게 그 사람의 동작의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워. 카메라로 들어온 2D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동작을 추출해내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허들인데, 이런 기술을 쓰게 되면 3D 이미지화해서 정확한 동작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그렇고 다양하게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는 구글의 이제 나이트 사이트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AI 기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저고도로 촬영이 돼 있는 사진을 AI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밝게 보정해 주는 기능인데 이게 그때 구글 픽셀 4 발표를 할 때 이 기능을 선보였고 이게 사실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AI 기능 쪽으로도 또 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은 일단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뭐 되게 옛날 기술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소형화되면서 가장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꼭지만 좀 적어봤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에너자이저에서 MWC에 나왔던 좀 되게 투박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기술이라고 좀 하긴 그런데요. 아무튼 요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동영상을 48시간까지 재생할 수 있는 정도 용량을 포함을 씌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보에서 발표했던 이제 퀵차지 기능인데 이거는 뭐 46분 만에 완충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기술도 선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꼭지는 S10에서 나왔던 이제 배터리 공유 기능인데 여러분들도 이미 저도 이미 몇 가지 웨어러블 가지고 있거든요. 시계도 있고 뭐 버즈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충전하는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베젤리스 쪽인데 이건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인데 이제 그 전면 화면을 미니멀라이즈 하다 보니까 이제 등장한 게 이런 아이폰의 노치 디자인 같은 형태도 등장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 홀만 남겨놓은 이렇게 인피니티 5 디자인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됐죠. 한편으로는 보통 이제 이게 요 옆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전면에 있는 그 화면을 가장 넓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걸림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카메라, 그다음에 물리적인 전원 버튼,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 센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버튼 같은 게 이미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졌죠. 그리고 지문 센서 같은 경우에도 후면이나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S10에서는 사실은 이제 온스크린 센서 기능을 탑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얼마 전에 또 좀 문제가 되긴 했죠. 네, 뭐 이건 사실은 삼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독일 기술을 쓴 건데 뭐 그쪽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게 사실 이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없애는가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건데 오포 같은 경우 이렇게 그 팟업식으로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오포 같은 경우 카메라 아예 팟업시키는 형태로 이 문제를 좀 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얘기 나왔던 기사들이죠. 이거는 이제 UDC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이제 아예 스크린 뒤로 카메라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면 스크린은 카메라 홀이 안 보이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구멍들이 나와 있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진정한 이제 베젤리스 디자인이 되겠죠. 이거는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로는 내년 모델에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게 S11이 될지 아니면 뭐 갤럭시 폴드 2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 살펴보고 싶은 건 이제 마지막 이제 폴더블 디바이스고요. 폴더블 요즘에 뭐 하도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건 갤럭시 폴드고요. 뭐 많이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제가 사지는 못했고 이제 회사에 있는 제품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상당히 사용감도 괜찮고요.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가격이 좀 아직까지는 수요일 문제 때문에 좀 비싸다는 건데 대중화될 수 있는 이런 걸 좀 나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옆에 뭐 화웨이도 있고 뭐 LG나 이제 MS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폴드 형태가 아니고 스크린을 두 개를 붙이는 이런 듀얼 스크린 방식으로 좀 풀기도 했고요. 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컨셉 모델이긴 한데 랩 어라운드 방식이라 해서 아예 스크린이 그 앞뒤면 그리고 옆면까지 이렇게 둘러싸이는 형태 이런 이제 컨셉 이게 실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제품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폴더블은 제가 볼 때 미래 상당히 중요한 폼팩터고 그 다음에 이 폼팩터가 바뀌면서 등장할 수 있는 활용처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폴더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컨셉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제조사들의 페이턴트 즉 특허를 기반으로 어떤 형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살펴봄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형태의 폴더블 폰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예측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뭐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미 좀 발표를 했었죠. SDC 19에서 클랩셀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좌우가 아니고 상하로 덮이는 형태의 이런 컨셉폰을 나왔고, 이게 폴드 2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라인업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형태로 이제 내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옆에부터는 이제 다 특허들에서 이제 추출해낸 이미지들인데,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모토로라의 폰이 생각이 나시죠? 레이저라고. 그래서 그거를 컨셉으로 만든 거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좀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올해 출시된다는 그런 설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가 다시 한번, 지금 모토로라가 다시, 예전의 모토로라는 아니지만 이미 중국 회사가 됐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재기를 노리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옆에 뭐 GT라든지 레노버도 유사한 형태의 이런 그 제품들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레노버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다른 그 상하로 접히는 폰들하고 좀 약간 틀린데요.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전면에 전체 화면이 있고 뒷면에 작은 스크린이 있어서 이거를 앞으로 접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접히는 정도에 따라서 크기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반지가 뭐 장지가 이런 형태로 좀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는 형태의 단말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 애플, 인텔 다 유사한 형태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나오는 상상들이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Z 형태고요. 두 번 접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폴드, 아웃폴드 방식을 둘 다 적용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접었을 때는 이렇게 일반 현재 스마트폰 사이즈가 되고, 펼쳤을 때는 뭐 태블릿보다 훨씬 더 큰 와이드한 태블릿 형태가 되는, 뭐 애플도 유사한 형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더 진화한 형태인데요. 지금 폴더블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접는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익스텐더블, 그래서 롤링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레이저 포인트가 안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접혀 있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딱 펼치면 이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는 컨셉도 가지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이게 스마트폰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이북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멀티플 페이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넣어서 옆으로 책장을 넘기듯이 볼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도 눈여겨서 좀 볼만할 것 같고요. 뭐 이게 그림이 바탕이 좀 검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이제 갤럭시 스틱이라고 가칭으로 불리고 있는 모델인데, 이게 스크린이 다 들어가면 왼쪽에 막대 형태, 스틱 형태만 존재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뭐 펜처럼 이렇게 꽂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화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크린을 이렇게 펼치는 형태, 이런 형태는 롤업을 할 수 있는 형태도 앞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삼성의 랩어라운드 방식인데, 이거는 이미 앞에서 좀 이미 나왔었죠.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더블 쪽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거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은 아니고 스마트워치 쪽에 적용된 모델이긴 한데, 이건 IBM 특허고요. 이거는 스크린을 8개 패널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접었을 때는 이렇게 와치 정도의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가 4개를 펼치면 핸드폰 사이즈가 되고, 이걸 8개를 전부 다 펼치면 태블릿 형태가 되는, 이런 컨셉, 이게 정말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의 컨셉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삼성 갤럭시 밴드라고 가칭인데, 이거는 이제 펼쳤을 때는 전화기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목에 두르면 스마트워치 형태로 변경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전화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서두에 4가지 꼭지를 잡았습니다. 하드웨어,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웨어러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차별화 서비스인데요. 두 번째가 이제 5G고요. 5G는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이번 컨퍼런스에도 아마 5G 세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5G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드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5G가 확실한 화두고요. 이게 그 모바일 비즈니스, 모바일 산업에서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 예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앞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이제 감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5G만 늘어날 걸로, 그것도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사들도 사실은 이제 5G 쪽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미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 5G는 사실은 이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5G 시대가 열리면 뭐 아시겠지만 IoT나 뭐 자동차, 뭐 카, 뭐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모바일 쪽에서 보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오토모티브 자동차를 말씀을 드릴 건 아니니까 모바일 쪽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CPE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유사한 형태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삼성도 나오고 뭐 노카가 아니라 노키아인데 못하네요. 네, 노키아도 나오고 HTC도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뭐 브로드밴드 많이 쓰고 계시죠. 이미 간정에서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걸 아예 다 유선 5G 세상이 되면 이걸 다 유선으로 대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5G 라우터처럼 기존에 SK가 제공하던 브로드밴드 시장을 다 이걸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진화를 하고 있고, 마지막 그림은 이제 화웨이에서 또 이게 이파에서 전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QLED 8K TV인데요. 그거 자체는 뭐 QLED 8K TV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CP 기능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참 홈네트워크 쪽 얘기할 때도 누가 이제 가정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인가 가지고 허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갖고 감론을박이 좀 많았는데, 뭐 일단은 화웨이 같은 경우 이걸 좀 TV 쪽으로도 좀 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TV에 CP 기능 장착을 하게 되면 가정 내 사실은 이 TV 하나 사다 놓으면 모든 가정 내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터넷도 이런 5G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이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웨어러블이고요.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모바일 산업에서 지금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웨어러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예전에 스마트워치 그러면 뭐 진짜 뭐 긱스들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뭐 얼리버드들이나 이렇게 얼리 어댑터들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에 보면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단말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스마트워치가 여태까지 대변되는 제품이었다 그러면 스마트워치뿐만이 아니라 히어러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 이쪽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어러블이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귀에 걸거나 꽂는 웨어러블 기기를 얘기를 하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이어폰, 무선 이어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애플 에어포드가 열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이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좋은 음질을 제공하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넘어서 지금은 AI나 헬스케어 같은 기능들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픽셀 버즈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을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 갖고 있는 통번역 기능 잘 아시죠? 이걸 여기다 적용을 하면, 예전에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거 끼고 있으면 상대편 영어로 얘기를 하면 내 귀에는 한국어로 들려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해지고요. 옆에 이제 요 대시 프로라고 하는 약간 중소기업 쪽 제품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그런 AI 기능 접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이콘 X, 이건 사실은 요즘 제품이 아니죠. 옛날 제품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 기억에 한 4, 5년 전에 나와서 제가 열심히 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갔냐면 헬스케어 기능이 이미 이때부터 사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콘 X가 써보니까 좀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미 이 귀에 꽂는 형태를 통해서 사용자의 심박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뭐 GPS 가속 센서까지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인도어든 아웃도어든 러닝을 한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 되고 칼로리 소비량이 얼마고 지금 현재 심박수가 얼마고 이런 것들 다 모니터링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이미 적용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갤럭시 버즈를 가면서 좀 더 진일보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웨어러블 쪽에서 한 가지 좀 더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거는 구글의 행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죠. 하드웨어를 뭐 회사도 인수하긴 했지만 하드웨어에 이제 진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좀 얘기 많이 있는데,
웨어러블 쪽은 조금 얘기가 틀릴 것 같아요. 스마트폰 쪽은 픽셀 4가 나왔지만 그게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사실은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웨어러블 쪽에서는 구글의 행보가 좀 그 여태까지의 스마트폰 행보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나왔던 것처럼 뭐 버즈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실패하긴 했었죠. 구글 글래스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2라는 형태로 새롭게 올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 픽셀 와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웨어러블 시장의 양대 산맥이 차가 조금 나긴 하지만 1위가 예상하듯이 애플이고 2위가 삼성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지금 구글이 3위를 자리를 노리고 있는 3강 구도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옆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으니까 이런 뭐 스마트 재킷이라고 해서 스마트 재킷이라든지 웨어러블이 거의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웨어러블이잖아. 입을 수 있는 형태, 몸에 걸칠 수 있는 형태로 요 스마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렌즈 형태로 눈에다 넣으면 그걸 가지고 당뇨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까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어러블 쪽 시장은 앞으로 2강에서 3강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구글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서비스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죠.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 곡지입니다. 차별화 서비스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그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정체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하드웨어적인 차별화는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고 그거의 가장 큰 해결책은 사실은 서비스 차별화를 보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하드웨어도 말씀드리고 5G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차별화 포인트들이 되겠지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는 이미 서비스 회사라고 선언을 했죠. 하드웨어 뭐 지금도 하드웨어 제조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비스 회사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삼성도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은 되게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서비스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런 것까지 될까라는 거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재밌는 서비스가 나올지 제가 보여드리는 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헬스케어고요. 뭐 애플이 지금 현재 가장 독보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나아가고 있는 분야죠. 애플이 애플워치 4 기반으로 이미 물론 5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4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얘네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ECG 기능이 의료법 때문에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기술이라기보다는 법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애플워치에서는 심전도 기능을 집어넣으면서 실제로 심전도 기능이 들어가는 게 헬스케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능동적인 환자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를 얘네가 시작을 했고요. 또 애플이 갖고 있는 게 이 워치만이 아니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손목 밴드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에어팟은 지금 사실 음악 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앞에서 제가 삼성의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헬스케어용으로 적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어팟을 통해서 사용자의 체온이라든지 심박, 산소 사용도 같은 것들도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은 기능들을 아우르게 되면 병원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막 몸에다 칭칭 꽂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사실 웨어러블 세 가지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애플은 좀 야심차게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애플 실제로 미국 내에서 대학 병원이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 세 가지 3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애플워치 5 발표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건데 여성 건강 연구라든지 심박동 연구, 청력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애플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먼트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좀 익숙한 서비스라고 생각은 돼요. 뭐 삼성페이 아마 많이 써보셨죠? 제가 삼성을 다니고 있지만 삼성 서비스 중에서 유일하게 쓰고 계시다라고 서비스가 이거예요. 저는 사실은 삼성 서비스 쓰시다가 다 대부분 이게 무슨 이따위 서비스가 있어 그러고 다들 뭐 버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페이만큼은 아주 진짜로 좋은 서비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이게 실제로
삼성의 제품의 락인 효과가 되게 좀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삼성폰을 쓰시다가 다른 데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락인 효과는 확실히 큰데, 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되게 큰 적자 요소예요, 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사실 그래도 상당히 성공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뭐 구글페이는 사실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페이도 있고, 애플페이는 뭐 애플폰을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미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삼성페이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애플페이는 사실은 NFC 기능을 통해서 결제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보다는 월렛이라는 개념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뒤쪽에 다시 제가 디지털 아이디라는 측면에서 다시 살짝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실제로 애플은 이 월렛 기능에 이런 신용카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렛, 즉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다고 상상하시는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회원증, 그다음에 은행 카드,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이것들 다 연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애플폰 하나만 있으면 신분증 역할도 하고 은행 업무도 다 보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어디 뭐 멤버십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증명할 수 있는, 쇼핑도 하고 그런 형태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애플이 서비스 회사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진짜 서비스로 갈 것 같아요. 마지막 꼭지는 표준을 살짝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W3C에서 하고 있는 웹 페이먼트 API라고 해서 이 웹 페이먼트를 지금 요 세 가지 사례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이에요. 내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라는 데 얘기를 드린 거고, 온라인 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결제를 할 것이냐는 이런 이제 페이먼트 API를 통해서 브라우저만 있으면 모든 카드들이 동일하게 다 결제가 될 수 있는 형태의 API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초안은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 어느 정도 규격은 다 좀 스테이블하게 진행이 돼서 뭐 크롬이라든지 이런 브라우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디지털 키인데요. 디지털 키는 말 그대로 진짜 키입니다. 열쇠. 아까 제가 원래 얘기를 드리면서 지갑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시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꼭지로 나오는 게 힐튼 디지털 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호텔이죠. 힐튼이 호텔 계열인데 얘네가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호텔에 가시면 예전에는 물리적인 키, 진짜 열쇠로 따고 들어가셨을 거고, 요즘에는 보통은 이제 이 카드키 형태로 돼 있죠. NFC나 뭐 좀 발전하면 이제 NFC 형태가 될 거고요. 그거 접촉해서 카드키로 여는 형태였는데 힐튼에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그 기능을 그냥 모바일에다 넣었어요. 모바일 폰에다가 이 키를 집어넣고 실제로 키는 디지털화되어 크레덴셜 형태로 폰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투숙객이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먼저 보내줄 수도 있고요. 예약을 하거나 체크인을 하게 되면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화기로 그 호텔 열쇠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가서 내 폰만 갖다 대면 호텔 문이 열리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미 미국에서는 좀 적용하고 있는 호텔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형태가 그러면 과연 호텔만 존재하고 가능하겠느냐? 물론 아니죠. 아싸 어브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업체긴 한데 사실은 세계 도어락의 제1위 업체고요. 국내 대부분의 도어락도 사실 아싸 어브로이의 자회사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레지던셜 쪽에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스마트 키라고 해서 키 형태, 이렇게 접촉하면 열리는 형태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모바일 폰에도 넣었고요. 그래서 내 모바일 폰을 내 집에다 갖다 대면 열리는 형태, 이런 형태로도 이미 제품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무궁무진하겠죠. 뭐 빌딩, 오피스로도 갈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어 형태가 된다 그러면 모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현대에서 소나타에 적용했던 건데, 혹시 소나타 올해 출시하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대는 이거를 자동차 키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스마트 키로 뿅뿅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바일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근처에 가면 그냥 자동차 문이 열리고 이걸 가지고 시동도 걸고, 그다음에 내 사용자의 뭐 지금 그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디지털 키, 차키 얘기할 때 하는 시나리오가 내 사용자에 맞춰서 시트라든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고 뭐 음악 이런 엔터테인먼트 자동 재생되는 이런 형태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전화기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더 생각이 그렇게 드실 텐데, 이게 디지털 아이디고요. 말 그대로 신분증을 전화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애플 스튜던트 아이디라서 이거는 실제로 미국 애플에서 미국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2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12개 대학하고 이미 이런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대학 학생들은 신분증, 그러니까 학생증을 애플의 원래 형태로 발급을 받아요. 그럼 이제 그거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가서 도서관 출입을 한다든지 출석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매점, 뭐 식당 가서 음식 사 먹고 하는 거는 이 월렛에 들어있는 애플페이를 갖고 연동해서 하게 되고요. 뭐 이런 형태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뭐 학생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적, 저희는 이제 사적 신분증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공적 영역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 이미 이런 파일럿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미국은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없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그 가장 공신력 있는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얘네가 모바일로 집어넣은 디지털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 파일럿들이 몇 개 주에서 뭐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유타주 뭐 이런 몇 가지 주에서 이미 됐었고요. 뭐 일단은 사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퍼센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왔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도들이 있고 밑에 보시면 일본의 이제 마이넘버라고 하는 건데 저도 요거를 사실은 이제 이 디지털 아이디 쪽 업무를 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인데 저는 일본은 우리 같은 신분증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마이넘버라는 서비스 그 신분증이 도입이 됐어요. 우리의 주민증과 거의 똑같은 형태고요. 이게 종이 형태로 나왔다가 지금 이제 iOS 13에서 이거를 디지털화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나 하지만 아이폰에 이 일본에서는 마이넘버 신분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EID라고 해서 독일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이 EID를 가지고 독일만이 아니라 전 유럽 전체에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게 보시면 이제 19년 WWDC에서 아이폰에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보시면 아이폰은 지금 뭐 미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요, 유럽도 되고요, 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디지털 아이디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샌드박스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맨 처음 나온 게 사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일단은 2통 3사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고요. 2통 3사에서 그 내 운전 면허증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는 형태. 이건 실제로는 이게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긴 한데 이게 아마도 그 모바일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하고 동일한 효율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프 형태인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도들도 국내에서도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의 마지막이고요. 이거는 인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플에서 얼마 전에 아이폰 11을 발표를 하면서 U1 칩이라는 걸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UWB라고 해서 레인징이 특화된 칩셋이고요. 이걸 가지고 얘네는 애플은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서비스에 적용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되면 사실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실내에서 그 측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락시미티 마케팅도 가능하고 이런 공간에서 GPS나 AP를 갖고 측정할 수 없는 거리라든지 위치 같은 걸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인도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기한 게 이제 에어드랍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드랍은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 기기 간에 내 파일을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기기가 내 어떤 기기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내 기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에어드랍을 쓰게 되면 기기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그 위치, 가까이 있는 순서부터 예를 들어서 방향에 따라서 그 기기들을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름 갖고 찾는 게 아니라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애가 누구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타이틀을 표준 현황으로 좀 잡고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드웨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표준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예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좀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표준화하는 사람이라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그 화두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그거 자체가 중요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WCC가 아까 웹 페이먼트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3GPP는 대표적으로 5G, 6G 앞으로 지금 이미 6G 표준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 이제
이동통신에 대한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Car Connectivity Consortium이라고 CC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키를 표준화하고 있는 작업들. 네, 파이더는 이제 생체 인증 쪽이긴 한데 그 페이먼트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표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단체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아까 인도 내비게이션 얘기를 드렸는데 UW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라든지 규격 이런 것들 표준화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으면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안 남으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했더니 시간이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면 본 주제하고 관련은 사실은 정확히는 없는데요. 삼성에서 발간한 삼성 킹크로스라도 영국의 애플 스토어 같은 좀 멋진 전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국의 석학자들, 미래학자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50년 후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조사를 했고 교통이라든지 헬스, 그다음에 뭐 여행,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5명이었나요?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페이퍼 형태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이미지들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표 이미지들인데요. 뭐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뭐 화성에도 갈 거고요. 뭐 하늘 이렇게 드론 택시 타고서 날아다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쿼디치 같은 해리포터에 나왔던 쿼디치 같은 보드 타고 날아다니면서 하는 스포츠도 가능할 거고요. 뭐 지하 공간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이 타이틀로 구글에서 이렇게 서칭을 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뭐 국내 기사에서 몇 개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나름대로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최근에 뭐 아이파이 2019를 통해서 바라본 그 스마트폰의 폼팩터 변화라든가 웨어러블 경쟁 그리고 또 그 커넥트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